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 197페이지로 갈게요. 자본구조와 배당정책이죠. 자, 여기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줄만 치는 걸로 위주로 가겠는데요. 일단은 그 197페이지 가시면 자본구조의 변화와 기업가치. 그래서 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주식 발행이나 또 차입을 통해서 조달할 수가 있죠. 이러한 자금 조달 결과 기업의 자본 구성이 달라지고 이는 기업의 재무 위험 영향을 주는 한편 자본 비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도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업본도 그냥 체크만. 자본 구조 이론의 의의가 있죠. 그래서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자본 구조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MM에 대한 자본 구조 이론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넘겨볼게요.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넘기셔서 그냥 쭉 넘겨보시고 일단은 그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그 193페이지가 있습니다. 193페이지 가시면 배당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 정책. 자, 그래서 이제 배당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볼 내용이 있습니다. 배당 정책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일단은 배당 정책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배당 정책은 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배당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요. 자, 배당 정책은 기업의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발생해야 되면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익이라는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유보한다는 얘기는 유보는 기업 자체가 이제 내부적으로 내부 유보라고 하죠. 그죠?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고요. 자, 우리가 배당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게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한 정의 정도만 199페이지. 배당 정책이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주주를 위한 배당금과 그 다음에 미래 투자를 위한 유보이익으로 나누는 결정을 말한다. 그래서 유보 밑줄. 유보라는 것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후 순수익을 사내에 적립하는 걸 말합니다. 적립하는 거죠. 사내 유보라고 합니다. 그죠? 유보이익은 미래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기업 내적인 자금의 원천이 된다. 이 정도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자, 배당 정책의 기업의 가치도 뭐 배당 무관계론이라는 건 이제 모딜리아니와 밀러는 배당 정책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배당 어떻습니까? 무관계론을 이제 주장했다. 그 정도만. 이때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당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기업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시면은 배당 정책의 결정 요인과 방법,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좀 한번 봐놓으세요. 여기는 공기업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부터 뭐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부채 상환의 의무, 기업의 유동성, 새로운 투자 기회, 정부의 법적 규제 정도는 좀 밑줄 쳐놓으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6번에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파생상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구조와 배당 정책은 봤고요. 파생상품과 그 다음에 위험관리예요. 위험관리. 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파생상품은 자, 밑줄만 미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 형태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다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결정이 되는 조건부 청구권을 파생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 자, 옵션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옵션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옵션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옵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가적인 선택이죠. 얘는 추가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옵션이란 증권이나 상품 같은 어떤 특정한 자산,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하여지는 기한 만기일 내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 행사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옵션의 용어 정도는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옵션의 용어가 우리가 이제 밑에 옵션의 용어가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옵션에 대한 용어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죠. 자, 기초자산. 자, 기초자산은 그 옵션을 행사하여 얻게 되는 자산을 옵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를 기초자산이라고 하고요. 자, 옵션의 행사라고 하죠. 옵션의 행사. 자, 얘는 이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에 비하여 유리할 경우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일이 지나면 그 옵션은 무효가 되는 거.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 자, 행사 가격은 이제 행사 가격은 옵션 거래에서는 기초자산 사거나 파는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이를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거. 그 만기일이라는 게 있죠. 자, 만기일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옵션의 잔여 만기. 그래서 우리가 최종 행사일을 우리가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옵션 가격이라고 하죠. 옵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옵션 매입자를 홀더라고 하며 그 다음에 매입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옵션 가격 또는 옵션 프리미엄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옵션 거래의 특징은 그냥 밑줄만 비대칭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자, 옵션에 매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 매입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이 기초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매입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계약 이행에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매입자는 권리만 가지고 매도자는 의무만 가지고 비대칭적 계약 관계를 나타내고요. 위험을 회피해야 돼. 투자 위험 회피. 그래서 조직화된 시장을 통한 표준화된 옵션 계약의 거래는 최근 투자의 위험 회피를 위한 유용한 우리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옵션의 유형이 중요합니다. 옵션의 유형. 그래서 이제 콜옵션과 풀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무리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볼게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콜옵션입니다. 자, 콜옵션과 그 다음에 풋옵션이 있어요. 콜옵션, 그 다음에 풋옵션.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고, 그 다음에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옵션에는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그래서 이 콜옵션은 기초자산 특정 증권을 약정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박스. 그래서 풋옵션은 제가 팔 수 있는 권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다는 거. 그러면 유럽형과 미국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권리가 행사가 가능한 옵션을 유럽형이라고 하고 만기일 이전에도 언제라도 행사가 가능한 옵션을 미국형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뭐 비대칭적 계약의 밑에 그 주석이 있죠. 선물 계약에서는 이제 매입자와 매도자 권리 및 의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서로 대칭적인 관계가 된다. 그러나 옵션 계약에서는 매입자는 권리만 가지고 매도자는 의무만 가지는 비대칭적 계약 관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의 구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옵션의 가격의 결정 요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요게 옵션에서는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202페이지 보시면 옵션 가격의 결정 요인입니다. 옵션 가격의 결정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보시면은 기초가 자산의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닌 걸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기초 자산의 가격.
자, 그래서 이 기초자산인 주식이나 증권의 가격이 높을수록 콜옵션의 가격은 높습니다. 살 수 있는 거가 이제 콜옵션이었죠. 그래서 높고, 반대로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아야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주식 가격이 높을수록 풋옵션이 가격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또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미래의 옵션을 행사할 때 주식을 구입하는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자, 행사 가격이 높으면 콜옵션에 대한 가격은 낮죠. 콜은 이제 살 수 있는 권리죠. 반면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만기일의 행사 가격이 시작 가격을 초과하여 이익을 낼 가능성이 커지므로 풋옵션의 가격은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 콜 옵션이 있었고요. 자, 이건 다시 정리한다면 살 수 있는 권리죠. 근데 풋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은, 자, 이거는 팔 수 있는 권리예요. 팔 수 있는 권리. 그럼 저건 좀 전에 보셨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있고요. 행사 가격이 10,000원이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8,000원이다. 그럼 우리가 이 살 수 있는 권리는 이거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이제 10,000원이 더 비싸니까 행사할 수 없고, 팔 수 있는 권리는 행사가 가능하죠. 행사 가격이 높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오른쪽에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자, 우리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는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 둘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옵션은 위험 회피를 위한 투자 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만기까지의 기간이죠. 그래서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식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유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은 모두 높아집니다. 자,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채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처럼 아직 위험 부담이 없이 얻어지는 이자율이 무위험 이자입니다. 그럼 얘가 커진다는 것은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는 더욱 작아지므로 콜옵션, 살 수 있는 가격은 상승하고 팔 수 있는 풋옵션 가격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기업의 배당 정책은 이제 배당금을 지불하게 되면 배당 낙일에 이제 주식의 가격은 배당금만큼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배당금이 클수록 콜옵션이 가격은 낮아지고 풋옵션의 가격이 높아진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선물 거래라는 거. 자, 선물 거래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203페이지. 그래서 그냥 참고조만 보시면 우리가 선물 거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가 1배럴에 100달러라고 한다면 선물을 예약한 거죠. 그럼 6개월 후에 가격이 뭐 12달러로 올랐다. 120달러로 올랐다. 100달러 샀는데 선물을 예약을 했는데 그럼 돈 버는 거고 80달러다 손해를 보는 거죠. 이렇게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밑에 특정한 자산을 미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현재 시점에 사거나 팔기로 약정한 계약입니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출제 빈도는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넘겨보셔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쭉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여기는 염리 그렇게 출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번 파트는 요 파트는 이제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고요. 어디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졌냐면, 자, 교재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가시면 회계관리야. 회계관리. 자, 회계 쪽 관리가 이제 중요하죠. 회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깊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06페이지 가시면, 자, 제4절의 회계 관리입니다.
자, 여기는 조금 강하게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계라는 게 정의가 중요하죠. 밑줄. 가계와 기업 등 경제 단위가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실체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비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교를 할 줄 아셔야죠. 자, 그럼 요거는 어디가 이제 있냐면 오른쪽 박스가 있긴 한데요. 자, 일단은 의에 가시면 자, 기업이 이해관계자, 즉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를 의미하며 외부 정보 이용자는 주주 및 일반 투자자, 채권자, 정부와 지자체, 종업원 및 소비자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다 박스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라는 것은요. 자, 밑줄 위에 박스에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투자자, 정부 및 개인의 어떻습니까? 이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 흐름에 관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입니다.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여기 이제 키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재무회계는 우리가 대차제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과 같은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가 제공이 됩니다. 재무제표. 근데 관리회계는 첫 번째 줄 기업 내부 보고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외부가 아니라 기업 내부 보고로서 이제 회계로 경영자 이 내부에 대한 보고로서 회계로 이 경영자나 관리자 등 내부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업적 평가에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이 재무는 외부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내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재라고 하죠. 외재. 그 다음에 관내, 외재, 관내 이렇게 해서 한번 암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경영자는 밑에 일정한 원칙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얘는요. 그래서 경영자의 정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수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따라서 관리회계의 정보는 객관적 및 일관성보다는 목적 적합성에 대한 중점을 더 주겠죠. 그럼 관리회계는 회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비화폐적인 정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지향적 회계 정보는 물론 미래 상황을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충분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관계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회계 원칙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계 원칙.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회계 원칙 또는 회계 기준이란 회계 행위로 있어 준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록, 계산 및 보고에 관한 방법을 기술한 거죠. 자, 넘기시면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우리가 갑이라고 합니다. 갑. 이런 회계 원칙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일반적인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갑은 그 한국 채택 그 유가증권 상장한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죠. 상장 기업 같은 건 회계 기준은 또 따르겠죠. 그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일반형 중소기업입니다. 그다음에 특수 분야 회계 등이 있고, 회계 기준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회계 간섭을 준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의 체계는 뭐 우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그 두 번째 보시면 주권 상장법인 및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한 기업의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요. 일반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 비상장 일반기업 밑줄, 좀 소기업이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이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적용되고, 자, 특수분야 회계기준은 관계법령 등의 요구사항이나 한국의 고유한 거래나 기업 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만 해놓으세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대한 내용은 뭐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가주의도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요. 자, 회계 실무의 기초는 그냥 체크만 해봅니다. 거래의 본질, 회계상에 대한 거래. 자, 거래라는 것은요, 이 회계의 기록 대상으로 회계 주체와 경제 상태, 즉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상태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제적 사건이죠. 재무 상태표 나와 있는 거, 차변, 대변. 그럼 기업이 다양한 거래 활동 중에서 재무 상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활동을 회계상의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표, 대차대표의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는 수익, 비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체결이나 물품을 주문행위 그 자체가 경제적 거래이긴 하지만 이 재무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회계상에 대한 거래와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는 거래. 그럼 우리가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는 거래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에 보지 않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 등에 우리가 주문이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부동산의 담보 제공, 신입사원의 채용. 그래서 부동산 쪽이 많이 들어가죠. 부동산 쪽.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이라든지 신입사원 채용은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는 거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조금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의 이중성 정도는 이제 용어 정리는 해 놓으셔야 돼요. 거래의 이중성. 거래의 이중성.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뜻만 보면 되는데요. 자,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차변과 대변이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그 자본의 증가 및 감소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대립 관계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대립은 두 개의 거래는 같은 금액으로 양편에 기록되는 왼편은 차변이라고 하고요. 크레딧, 오른편은 이제 대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처럼 거래가 양쪽 같은 금액으로 변동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재무상태표가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나눕니다. 그럼 차변과 대변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차변은 자산. 자산은 자기 자본이 자본이고 타인 자본이 부채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 이중성 이것도 한번 용어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 이게 자체적으로 유통관리사는 유통관리이기 때문에 회계를 그렇게 깊게 물어보진 않아요. 개념적인 경우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계정 붕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용어 정리. 아까 제가 계정이라고 그랬죠. 계정한다. 또 붕괴한다. 이런 용어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카운트, 계정은 이제 밑줄만 발생된 거래를 장부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계정 과목 중 영향을 받는 계정 과목을 밝혀내야 됩니다. 붕괴라는 것은 거래를 파악하고 이들 각 계정 과목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붕괴라고 하죠. 그래서 붕괴는 발생한 거래를 계정에 기입하기 이전에 차변, 대변 요소를 구분해서 과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업이 결산을 한다 그러잖아요. 결산서를 작성하죠.
그래서 결산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죠. 결산에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 결산 정리분계를 한 다음에 수정 후 시상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장부 마감의 순서로 간다. 시산표라는 것은 원장의 각 계정 과목의 금액을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원장 기입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집계표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우리가 자산과 비용은 이제 부채, 자본,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산표는 밑줄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밑에 210페이지 밑에 있죠.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예비적인 절차로서 기장상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하여 매주 매월 말 작성합니다. 시산은 다르죠. 기장상의 오류 여부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서로 일치하면 계정 기록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대한 한계는 자, 차변과 대변에 일치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산표에 발견될 수 없는 오류는 한 거래의 전체의 분계가 누락되거나 전기가 누락되는 경우, 이런 경우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의 구조는, 자,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뭐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목적, 기본 과정, 질적 특성, 기본 요소, 기본 인식 및 측정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밑에 재무제표의 이유와 종류는 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로는 재무회계 과정의 결과가 일정 회계 기간 동안에 기업 경영 활동에 간결하게 요약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넘기시면은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이에요. 특정 시점이기 때문에 절량의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 이거와 두 가지가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죠. 손익계산서는 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입니다. 유량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표시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떻습니까? 자산은 비용이고 부채 자본은 수익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많이 이용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구성조서 참고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실 내용이 이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재무제표는 제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갈게요. 재무제표.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이제 본 것만 갖고 다시 본다면, 자, 우리가 24강에서는 자본구조와 배당 정책을 봤습니다. 배당 정책. 여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연밀히 넘기셔서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별표를 쳤던 게 지금 넘겨오시면은 20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7페이지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207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외제. 재무제표는 외부. 그래서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내. 그죠? 그러면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이번 시간에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하게 가세요. 이번 과정.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쪽은 없지만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아까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차변 대변을 맞춰야 된다는 거 209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210페이지 가시면 계정과 분계, 그 다음에 결산의 절차와 시산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의 한계, 시산표에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그냥 참고하시고, 이제 넘기시면은 212페이지 재무제표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다음 시간에 할 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는 자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일정 시점이다 기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좀 쉬었다가 25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